너 지금 제정신이야? 3만 원 주셨잖아요. 10개 사니 딱 맞더라고요. 신우이의 아들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도 잡채도 없었어요. 대신 컵밥 10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목부터 귀까지 붉어졌어요. 며느리 수비는 12년간 메고풀기를 반복했던 앞치마를 반듯하게 접어 식탁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시댁 부엌 형광등이 퍼런 빛을 내며 깜빡이다가 켜졌습니다.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이 집의 큰 며느리 이수빈, 올해 38이었어요. 수빈과 남편 민혁은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었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면 수빈이 새벽같이 시댁으로 들어와 부엌을 도맡는 것이 12년째 관례였습니다. 도마 위에 고사리가 올라가고 기름 두른 팬 위에서 전이 지글거렸어요. 나물을 무치고 탕을 올리는 손이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부엌 바닥 구석에는 수빈이 새벽같이 싸들고 온 장바구니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전날 밤 시장을 2바퀴나 돌며 직접 고른 재료들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 오순자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고사리 줄기가 질기면 안 돼. 작년에 너무 질겼어. 잠결에 깬 것 치고는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수빈은 내 어머니 하고 답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도라지 쓴물은 뺐느냐, 대충 하면 어른들이 안 드신다. 2번째 지시가 바로 따라왔어요. 수빈은 다시 내 어머니 하고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부엌 안에는 기름 다른 냄새와 육수 끓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직접 부엌까지 나왔습니다. 나물 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숨이 너무 죽었다며 다시 하라고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어요. 수빈은 볼을 한번 부풀렸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물을 다시 무치기 시작했어요. 산적 꼬치를 꿰고 동태전을 지지고 고사리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는 동안 부엌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민혁이었어요. 전날 밤 수빈과 함께 시댁에 왔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세상 모르게 누워 있었어요. 수빈이 부엌 문틈으로 잠깐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담요가 바닥에 흘러내려 있었어요. 수빈이 나가서 담요를 집어들다가 손을 멈추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멈췄는지는 수빈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온 식구가 모여 절을 하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 이 집의 대를 이을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수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숨이 목 안에서 돌덩이처럼 걸렸어요. 옆에 있던 민혁이 힐끗 수빈을 봤지만 입을 여는 대신 시선을 제사상 쪽으로 돌렸습니다. 절이 끝나자마자 친척 어른 한 분이 대놓고 입을 열었어요. 민혁이 결혼한 지가 대체 몇 년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고요. 방 안에 있던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빈에게로 쏠렸습니다. 수빈의 귀가 뜨거워졌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부엌 쪽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따가웠지만 수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 너머로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자기도 답답해서 병원을 다녀도 안 되니
어쩌겠느냐는 소리였습니다. 친척이 요즘은 좋은 데 많다며 한의원도 가봤느냐고 묻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빈은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싱크대 바닥을 때리는 소리로 그 대화를 덮으려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지만 수빈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 차가움이 나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그 무게보다는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담는 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아버지 댁 것까지 싸야 한다며 깔끔하게 담으라고 했어요. 수빈은 반찬통 12개를 식탁 위에 줄줄이 늘어놓고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은 종류별로 나누고 저는 기름이 배지 않게 종이를 깔았어요. 민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12개를 다 채우고 나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하나씩 훑어보더니 양이 좀 적은 것 같다고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수빈은 아무 말 없이 통 하나를 다시 열고 나물을 더 눌러 담았습니다.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명절 음식이라 그릇수가 평소보다 갑절은 됐습니다. 수빈이 혼자 씻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을 지나가며 던진 한마디가 등 뒤에 꽂혔습니다. 민혁이 손은 거칠어지면 안 된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수빈은 수세미를 쥔 손을 잠깐 멈췄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자기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은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빈은 다시 수세미를 움직였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고 기름기 묻은 그릇들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부엌에 수빈 혼자 남았습니다. 솥단지에 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수빈은 작은 공기에 밥을 떠서 한 숟갈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밥이 이 사이에서 씹혔어요. 온 가족 밥상을 다 차리고 나면 수빈의 몫은 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굳은 밥을 씹는 동안 부엌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민혁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생했어. 수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잠시 있다가 낮게 말했어요. 12년째 같은 말이네. 민혁은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수빈은 공기에 남은 밥을 한 숟갈 더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먹어온 그 맛이었습니다. 시댁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어요. 민혁이 운전을 하고 수빈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유리창에 수빈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시집오던 26의 수빈도 시험관 첫 시술 실패 후 병원 주차장에서 울던 29의 수빈도 남편 빚을 수습하느라 허리가 휘던 32의 수빈도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유리창 속에서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빈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뭐지?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어요. 대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나온 말이었죠. 민혁은 듣지 못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차 안에서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고 수빈의 그 한마디는 어둠 속으로 그냥 쓰러졌습니다. 유리창 속 26의 수빈이 떠오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수빈은 처음으로 산부인과 문을 밀었어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수빈은 안도하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기실을 지나는데 발이 느려졌습니다. 배가 볼록한 임산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배에 손을 가져갔어요. 납작한 배 위에 닿은 손바닥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결혼 3년 차 명절, 수빈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너 병원은 가봤어? 결혼한 지가 3년인데 젓가락을 들고 있던 수빈의 손이 멈췄어요. 밥상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그런 걸 물어보시면 어떡하느냐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한테 그것도 못 묻느냐고 받아치는 동안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다니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 무렵부터 본격적인 시험관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술날 수빈은 진료대 위에 누워 배에 직접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가느다란 바늘이 살갗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혁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주사를 맞고 나면 배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수빈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부은 자기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임신도 아닌데. 거울 속 수빈이 쓰게 웃었어요. 이식을 하고 나면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주가 반년처럼 길었어요. 수빈은 조심스럽게 걷고 찬 것을 피하고 밤마다 배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제발. 천장을 보며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판정일 아침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빈의 손이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만큼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몇 걸음이 수백 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착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풀려서 2번을 멈춰야 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어요.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수빈은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차장에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수빈의 차 안은 캄캄했어요. 시술에 실패하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느냐는 말 한마디, 그리고 한숨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도 없었고 다음을 기약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숨. 그 한숨이 수빈에게는 어떤 욕보다 무거웠어요. 가슴 위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혁이 다음에는 되겠지 하고 말했어요. 수빈은 창밖을 보며 응 하고 답했습니다. 그 응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시술이 3번, 4번 반복되면서 수빈의 몸이 망가져 갔습니다. 호르몬 과다로 난소가 부어올라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옆으로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병원비가 쌓이고 모아둔 돈이 바닥났어요. 수빈은 민혁 몰래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적금도 깼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6번째 시술 즈음 민혁의 사업 실패가 터졌어요. 친구 보증을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그 빚이 고스란히 수빈의 어깨 위로 올라왔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빚을 막았습니다. 시술비에 생활비의 빚까지 수빈의 두 손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끝도 없이 쌓여갔어요.
34이 될 때까지 빚 수습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빈은 시술을 멈추지 않았어요. 7번째 시술이 실패한 날 밤, 수빈은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문을 열자 시술 기간 동안 먹으려고 사둔 재료가 남아 있었어요. 아보카도,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밀크. 임신에 좋다는 정보란 정보를 다 모아 직접 만들어낸 배합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레시피가 이미 20가지가 넘었어요. 수빈은 재료를 하나씩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아보카도 껍질을 벗기는 손끝에 힘이 없었어요. 칼이 씨에 닿는 둔탁한 감촉이 손바닥까지 전해졌습니다. 믹서기에 전부 넣고 스위치를 누르자 윙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시댁에서도 남편 옆에서도 수빈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믹서기 앞에서만큼은 달랐어요. 시금치를 얼마나 넣을지, 꿀을 한 숟갈로 할지, 반 숟갈로 할지, 그 작은 결정들이 수빈의 것이었습니다.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어요. 써야 할 맛인데 오늘은 그 쓴맛이 오히려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빈만의 작은 루틴이었어요. 8번째 실패 후에는 아기용품 매장 앞을 지나다가 발이 멈추었지만 문을 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꺼내 레시피를 넘기다가 한 귀퉁이에 흐릿하게 적힌 문장을 발견했어요. 언젠가 이 레시피가 나 같은 사람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언제 적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시술 날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오늘 심장 소리 들었어. 너무 신기하더라. 수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수빈은 느끼지 못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목소리가 대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 소리라는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날도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의사가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테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어요. 수빈은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한 번만 더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도 가늘게 들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도 안 됐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간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혁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맛있는 거 시켜놓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수빈은 전화를 끊고 주차장에서 차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흐렸는지 맑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10번의 기다림과 10번의 실망을 견뎌온 몸이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누이 지영이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지영이가 드디어 시집을 간다며 들뜬 목소리를 쏟아냈어요. 수빈은 축하드린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빈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하객을 안내하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지영이가 한번 스치듯 옳게, 오늘 고마워요. 하고 지나갔지만 그 말에 무게가 실려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수빈은 뒷정리를 마치고 빈 예식장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허리가 쑤셨어요. 하객들이 뿌린 꽃잎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수빈은 바닥에 흩어진 꽃잎 한 장을 발끝으로 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 민혁이 전화를 끊더니 수빈을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지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이었어요. 수빈은 잘됐다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좁은 화장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빈은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어요. 물소리 아래로 울음을 묻었습니다. 바로 그 주에 7번째 시술이 실패한 직후였어요. 9년을 매달려도 오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석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게 축하할 일이라는 건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안쪽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 시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빈이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지영이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았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엄마가 해줄까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수빈은 부엌에서 그 목소리를 등으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빈에게 그런 톤으로 말한 적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다음 주에 지영이가 오니까 미역국을 끓여놓으라고요. 수빈은 네 하고 답했어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칼이 살짝 흔들렸지만 수빈은 그냥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지영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어요. 수빈에게는 전화가 왔습니다. 조리원에 보낼 반찬을 만들어 달라는 전화였어요. 수빈은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 4가지를 담아서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복도를 걷는데 한쪽 벽이 통유리였어요. 유리창 너머가 신생아실이었습니다. 작은 아기들이 투명한 바구니 안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수빈의 발이 유리창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축 늘어졌어요. 아기들의 손이 주먹만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품을 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발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수빈은 봉투를 든 팔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창에 수빈의 얼굴이 비쳤어요. 아기들 위로 겹쳐진 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흐릿했습니다. 수빈은 봉투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이 멈출 것 같았어요. 100일잔치 때도 수빈에게 일이 떠넘겨졌어요. 시어머니가 100일떡 주문부터 포장까지 수빈에게 맡겼어요. 수빈은 떡집에 전화하고 리본을 달고 이름표를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잔치상 한가운데 아이가 있었고 온 가족이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환하게 웃었고 지영이가 그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수빈은 그 원 바깥에 있었습니다. 빈 접시를 거두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아이를 안은 채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네도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그러게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은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싱크대에 내려놓을 때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세게 내려놓은 거였어요. 수빈은 그 소리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명절 자리는 더 힘들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지영이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아이고 잘 먹는다며 환한 얼굴이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친척 한 분이 수빈 쪽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부도 빨리 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요즘은 입양도 많이 하더라고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젓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고 손을 저었지만 그 뒤에 이어져야 할 부정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수빈의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서 반찬 색깔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빈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계단에 걸터 앉았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빈은 두 무릎을 모으고 그 위에 이마를 대었어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이 짓눌려서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빈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옳게 마음을 좀 비워봐요. 너무 집착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나도 그냥 편하게 먹었더니 바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물병을 들고 거실로 나가면서 엄마, 애가 잠들었으니 이불 좀 깔아달라고 하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수빈의 턱이 딱 굳었습니다. 이를 악물었다가 힘이 스르르 풀렸어요. 집착?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모처럼 박혔습니다. 9년 동안 배에 주사를 맞고 몸이 부어오르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통장을 비우고 10번을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선 것이 집착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차가운 물이 수빈의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수빈은 그 물을 느끼면서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지영이가 한 말 들었느냐고요. 민혁이 뭐라고 했는데 하고 되물었어요.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빈은 아니야 됐어 하고 돌아누웠어요. 민혁이 미안하다, 자기가 뭘 놓쳤느냐고 했지만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나쁜 사람이었으면 미워하기라도 할 텐데 그냥 물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사람이었어요. 수빈의 옆에 있으면서도 수빈의 아픔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수빈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믹서기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 옆 선반에서 노트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한 배합 비율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또렷했고 어떤 페이지는 손에 힘이 없었는지 흐릿했어요. 수빈은 빈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레시피 대신 한 줄을 썼어요. 케일 반줌, 바나나 1개, 아마씨 1숟갈, 코코넛 버터 200ml. 지영이 말 듣고 나서 만들 것. 적고 나니 조금 나았습니다.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손이 움직이는 감각이었어요. 노트를 덮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수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빈이 집에서 점심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깐 손을 멈췄지만 이내 수건으로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지영이네 아들 돌이니 집에서 차려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수빈이 무슨 음식으로 할지 물었어요. 미역국에 잡채, 갈비찜, 수정과 과일까지 좀 차려줘. 지영이가 돌잔치 비용이 부담되나 봐. 갈비찜에 잡채에 수정과였습니다. 수빈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갈비는 핏물을 빼고 밑간을 충분히 배이게 한 다음 약한 불에 오래 졸여야 제맛이 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잡채는 재료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어요. 당면에 시금치에 당근에 버섯에 계란에 고기까지.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달여서 차갑게 식혀야 했고 과일까지 깎으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상차림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시키는 것이었어요. 수빈은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수빈은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전 수빈은 시댁에 먼저 들렀습니다. 장을 보기 전에 장볼 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남편 민혁은 돌잔치 시간에 맞춰 오후에 따로 오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왔어?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앞치마를 두르려는 사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빈의 앞치마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었습니다. 장 봐오고 남은 건 너 용돈에. 수빈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닿은 건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꺼내보니 10,000원짜리 3장이었어요. 30,000원이었습니다. 수빈은 그 지폐를 손에 쥔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와 수정과와 과일상을 차리라는 돈으로 30,000원이었어요. 수빈은 그 지폐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손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시장은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수빈은 늘 걷던 그 길을 걸었어요. 골목을 돌면 나오는 재래시장. 12년 동안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가게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머릿속으로 이미 장볼 목록을 짜고 발을 바쁘게 놀렸을 텐데 오늘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정육점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갈비찜용 소갈비였어요. 가격표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100g에 얼마, 1kg에 얼마. 갈비찜 냄비를 올리려면 최소 2근은 있어야 했어요. 머릿속으로 재료값을 하나씩 더해 나갔습니다. 소갈비에 당면에 시금치에 계란에 당근에 표고버섯에 수정과용 계피와 생강에 과일까지. 숫자가 쌓일수록 손에 쥔 3장의 지폐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0,000원으로는 소갈비 반 근도 제대로 사기 어려운 값이었어요. 갈비만 빼더라도 잡채 재료와 수정과 재료를 합치면 그 3배는 좋게 들었습니다. 정육점 아주머니가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었지만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격표와 손안의 30,000원 사이에서 시선이 오갔습니다. 수빈은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아니, 시어머니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12년을 시장에 다닌 사람이 갈비값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30,000원을 쥐어줬습니다. 시누이의 아들 돌잔치 음식을 차리라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리도 없이 조용히,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 하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던 손.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이번에도 안 됐느냐며 내쉬던 시어머니의 한숨. 오빠가 자식 하나 없으니 불쌍하다던 지영이의 말. 너무 집착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던 그 한마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멈춰 섰던 발. 100일잔치 사진 밖에서 빈 접시를 치우던 손. 입양 얘기가 나왔을 때 현관 밖 계단에서 숨을 몰아쉬던 가슴. 명절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굳은 밥을 씹던 턱. 그리고 손 안에 30,000원. 수빈은 정육점 가격표 위로 시선을 한 번 더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뭐 드릴까요? 했지만 수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장을 나섰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요. 편의점은 시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수빈은 냉장 진열대 앞에 섰어요. 컵밥이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역국 컵밥이었어요. 3,000원짜리. 수빈은 하나를 집었습니다. 또 하나를 집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진열대에서 컵밥을 꺼낼 때마다 수빈의 눈이 점점 말라갔어요. 9, 10, 10개였습니다. 3,000원 곱하기 13만원. 계산대에 컵밥 10개를 올려놓자 직원이 많이 사시네요. 하고 말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봉투에 담긴 컵밥 10개를 들고 시댁으로 향하는 수빈의 걸음은 오히려 아까 시장으로 향할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비어 있었어요. 12년간 짊어졌던 무언가를 내려놓기 직전에 그 기묘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시댁 식탁 위에 컵밥 10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수빈은 뚜껑 방향을 맞추고 간격을 고르게 배열했어요. 돌잔치 음식을 차릴 때처럼 정갈하게요. 뜨거운 물을 부어 뚜껑을 닫고 하나씩 줄을 맞춰 놓는 동안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 음식을 담고 백일떡 리본을 달아온 손이었어요. 그 손이 오늘은 컵밥 뚜껑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돌잔치라 차려입은 차림새였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서다가 식탁 앞에서 걸음이 멈췄어요.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컵밥 10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올케,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다가 식탁을 보고 굳었습니다. 컵밥 10개가 줄 맞춰 놓인 식탁이었어요. 갈비찜도 잡채도 수정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식탁 위를 훑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수빈은 앞치마를 허리에서 풀었어요. 두 손으로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12년간 메어온 그 앞치마를 선을 맞춰 접으면서 수빈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3만 원 주셨잖아요. 컵밥이 한 개에 3,000원이거든요. 10개 샀어요. 뜨거운 물 부어놨으니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울먹임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방 안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빠르게 달아올랐어요. 목부터 귀까지 붉어지더니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영이네 애돌인데 이게 뭐야? 지영이가 쇼핑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올케, 진심이에요. 우리의 돌잔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접어둔 앞치마를 식탁 한쪽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이고 지영이가 따져 물었지만 수빈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겨서 듣는 것처럼요. 12년 동안 선명하게 들려오던 그 목소리들이 처음으로 흐릿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었어요. 돌잔치 시간에 맞춰온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식탁 위 컵밥 10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빈을 봤어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지영이를 봤어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혁을 향해 소리를 높였어요. 민혁아, 내 마누라 좀 봐라. 지영이네 애 돌상을 이렇게 해놨어. 민혁은 어머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천천히 식탁 위 컵밥으로 그리고 수빈에게로 옮겨갔어요. 수빈은 식탁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접어놓은 앞치마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어요.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낮고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지영이가 입을 벌린 채 오빠를 봤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어요. 이 집에서 제가 제일 잘못했어요.
수빈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녀가 너 지금 하고 말을 잇는 동안 민혁은 수빈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수빈은 식탁 위에 놓아둔 앞치마를 한번 내려다보고 시선을 거뒀어요. 민혁이 먼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고 수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시댁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바깥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빈은 그제야 크게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숨이었습니다. 가슴 안에 돌처럼 웅크리고 있던 것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시댁 부엌 안의 그 공기보다는 나았습니다. 수빈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오후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시댁 건물 앞 주차장에 나란히 서서 딱히 어디를 보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수빈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고 옆 건물 창문 어딘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차 문을 열었고 민혁도 말없이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민혁이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앞 유리창만 바라봤습니다. 수빈도 창밖을 봤어요. 시댁 건물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뛰쳐나올 것 같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닫힌 문이었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신호에 걸려 멈출 때마다 민혁은 괜히 사이드 미러를 만지작거렸고 수빈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기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손등,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 팔뚝 안쪽에 아직 아물지 않은 주사 자국. 오래된 손이었어요. 이 손이 12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더니 민혁이 잠깐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혁이 전화를 받지 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동이 한 번, 두 번 울리다가 멈췄어요. 잠시 후 문자 알림이 울렸다가 또 잠잠해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민혁이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결혼하고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빈은 안방에서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시댁 식탁 위에 내려놓고 왔어야 할 앞치마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수빈은 그 앞치마를 꺼내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접었어요. 구겨서 던져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 천천히 선을 맞추고 모서리를 고르게 해서 접었어요. 다 접은 앞치마를 서랍 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수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서랍 손잡이 위에 손을 얹었다가 걷었습니다. 마침표 같은 소리였어요. 12년 동안 허리에 메고 풀고를 반복했던 그 앞치마가 서랍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냉장고를 여닫는 소리가 났어요. 이어서 찬장을 열고 닫는 소리, 그리고 소주잔을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빈은 나가지 않았어요. 민혁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수빈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민혁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소주는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안주도 없었어요. 그냥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서요. 수빈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물컵 하나를 꺼내 민혁 옆에 놓아줬어요. 민혁이 올려다봤지만 수빈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났다. 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수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마디 못하고 당신 힘든 거 보면서도 그냥 넘기고 그게 편한 줄 알았는데 수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방 안이 조용했어요. 수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담고 있는 침묵이었어요. 부엌에서 민혁이 소주잔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소리, 찬장을 닫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수빈아, 강서방한테 얘기 들었다. 괜찮아? 수빈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하고 답하며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진짜 괜찮은 거냐고 물었어요. 수빈은 잠깐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오히려 좀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홀가분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수빈은 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혁이 식탁 앞에 와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어머니한테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야. 수빈은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민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도울게. 말이 서툴렀어요. 각 잡힌 선언도 아니었고 그럴듯한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숟가락 들기 전에 불쑥 꺼낸 말이었어요. 수빈은 민혁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민혁 밥그릇에 국물을 부어줬어요. 밥이나 먹어. 짧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밥을 먹는 동안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났어요. 거창한 화해도 뜨거운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민혁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쥐는 방식도 수세미를 움직이는 각도도 어설펐어요.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닦고 행주를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혁이 잠든 뒤 수빈은 혼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두운 부엌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밀크, 꿀 한 숟갈. 믹서기에 넣고 스위치를 누르자 위잉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스무디를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한 모금 더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시댁도 시어머니도 시술 실패도 신우이의 그 한마디도 이 순간에는 여기까지 닿지 못했어요. 수빈은 컵을 씻어 엎어놓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의 새벽은 시댁 부엌의 새벽과는 다를 것 같았어요. 뭐가 어떻게 다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다를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만으로도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시댁과 연락이 끊긴 뒤 2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시어머니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민혁의 전화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장볼 목록을 적고 새벽 시댁행 채비를 하던 몸이 갈 곳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주, 2주가 지나자 그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는 시간이 길어졌고 텔레비전 예능을 보면서 픽 웃는 날이 생겼어요. 한 달에 서너 번 드나들던 산부인과도 더 이상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꽂혀 있던 호르몬 주사 약병도 치웠어요. 아침마다 믹서기를 돌리는 일은 여전했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임신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여는 습관이 된 것이었어요. 바나나 1개, 시금치 1줌, 아몬드 밀크 반 컵, 꿀 1숟갈. 예전에는 한 모금 마시면서도 이번 달은 될까를 되뇌었지만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믹서기를 돌리려고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데 속이 갑자기 울컥 올라왔어요. 수비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헛구역질을 했고 잠시 뒤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어요. 셋째 날 아침 스무디를 반도 마시지 못하고 컵을 내려놓은 수비는 식탁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자기 몸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묵직했고 냄새에 예민해졌고 무엇보다 이 느낌이 낯설지 않았어요. 10번의 시술 동안 간절히 기다렸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수비는 식탁 의자 팔걸이를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작은 스크래치가 나무 위에 생겼어요. 기대하면 안 된다고, 또 무너질 수 있다고 머리가 먼저 막았어요.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사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화장실 세면대 위에 흰 막대를 올려놓고 기다리는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창에 선이 하나 떠오르고 그 옆에 2번째 선이 천천히 번져 나왔어요. 수비는 테스트기를 든 채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저릿저릿해지고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뛰는 것 같은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10년을 기다린 사람이 정작 그 순간을 맞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멍함이라는 것을 수비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아까부터 소리가 안 나서. 수비는 문을 열었고 아무 말 없이 테스트기를 민혁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이 빨개졌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수빈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혁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고 수빈은 그제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병원 복도에서 시댁 화장실에서 혼자 운전하는 차 안에서 삼킨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수빈은 믹서기 옆에 놓아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스무디 레시피가 빼곡히 적힌 페이지 사이사이에 날짜와 시술 회차가 연필로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 귀퉁이에는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 이 레시피가 나 같은 사람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수빈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고 노트를 덮은 뒤 냉장고에서 바나나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어요. 믹서기를 돌리고 컵에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똑같은 맛인데 혀끝에 닿는 감각이 전과 달랐어요. 수빈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부엌 창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9달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12주차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여기 심장이에요. 들어보세요라고 했어요. 스피커에서 아주 빠르고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 수빈은 진료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예전에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 여자가 전화로 오늘 심장 소리 들었어라고 했을 때 가슴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던 수빈이 지금은 자기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민혁이 옆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의사가 건강합니다라고 한마디를 덧붙였을 때 수빈의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2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의사에게, 한 번은 화면 속 깜빡이는 점에게. 수빈은 입덧이 심한 초기 3달 동안 스무디 레시피를 계절과 컨디션에 맞추어 바꿔가며 하나씩 노트에 추가했어요. 생강을 넣으면 속이 가라앉았고 비트를 넣으면 빈혈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레시피가 15가지를 넘어갈 즈음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어요. 어느 저녁 민혁이 퇴근길에 사온 과일 봉지를 열었는데 안에 석류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이 사달라고 한 적 없는 과일이었어요. 민혁이 몸에 좋다길래 하고 짧게 말했고 수빈은 아무 대답 없이 석류를 쪼개 알맹이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빨간 알맹이들이 그릇 안에서 윤기를 냈어요. 그날부터 민혁은 퇴근길에 과일을 한 봉지씩 사왔습니다. 수빈이 믹서기를 돌리는 아침, 민혁이 과일을 씻어 도마 위에 올려놓는 저녁. 두 사람의 부엌은 그렇게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출산 당일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이를 수빈의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주먹을 꼭 쥔 손, 세상에 나오자마자 터뜨린 울음. 수빈은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10년을 버텨온 모든 새벽이, 바늘 자국이, 차가운 진료실 의자가 음성 판정을 들을 때마다 삼킨 숨이 이 작은 울음 한 번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눈을 감았어요. 민혁이 분만실에 들어와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세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수빈은 그때 비로소 고마워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이 아이에게 한 것인지 민혁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10년을 포기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인지는 수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은 수빈이 알리지 않아도 퍼졌습니다. 민혁의 전화를 받지 않던 오순자에게도 어디선가 소문이 닿았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엄마 오빠네 애기 사진이라도 보내줄까? 하고 물었지만 오순자는 한참을 뜸들이다 됐어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오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말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다리를 붙잡았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분만실을 나온 수빈은 이틀 뒤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리원 생활이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산모 3명이 함께 지냈는데 수빈만 유독 아침마다 텀블러를 들고 다녔어요. 조리원 식단이 입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 출산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죠. 수빈은 조리원 공용 주방 한쪽에서 가져온 소형 믹서기를 돌렸습니다. 바나나 반개, 찐 단호박 한 줌,
흑임자 가루 한 숟갈, 두유 반 컵. 임신 준비 때와 재료는 조금 달라졌지만 손이 움직이는 순서는 똑같았어요. 믹서기 뚜껑을 열면 걸쭉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수빈은 텀블러에 따라 방으로 돌아와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배합 비율 옆에 오늘 날짜를 적고 단호박 양을 10g 줄여도 괜찮겠다는 메모를 남겼어요. 조리원 산모 중 막내인 현지라는 여자가 그 텀블러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그거 맨날 마시는데 뭐예요? 수빈이 웃으며 그냥 내가 만든 스무디야라고 대답하자 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파는 거 아니에요? 수빈은 고개를 저으며 오래전부터 만들어 먹던 거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지뿐 아니라 옆 침대 산모까지 텀블러 앞에 줄을 섰고 수빈은 믹서기를 2번 더 돌려야 했습니다. 그 작은 소동이 수빈에게는 낯설었어요. 이 스무디를 누군가에게 건네는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조리원을 나온 뒤에도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퇴원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수빈 언니, 그 스무디 좀 더 만들어줄 수 있어? 조리원 나온 뒤로 입맛이 없는데 그것만 생각나. 수빈은 아이 낮잠 시간에 믹서기를 돌려 유리병 2개에 담아 택배로 보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 씨한테 소개받았는데요. 저도 혹시 가능할까요? 수빈은 어리둥절한 채로 한 병을 더 만들어 보냈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3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수빈은 믹서기 앞에 서서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결정적이었던 것은 나님 카페의 글이었습니다. 수빈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었어요. 조리원 동기 중 한 명이 나님 커뮤니티에 후기를 썼는데 거기에 수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관 10번 실패 끝에 자연 임신에 성공한 사람, 시술 기간 내내 직접 만든 스무디를 마셨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난임 5년 차인데 혹시 판매도 하시나요? 수빈의 개인 메시지함에 하루 사이로 수십 개의 연락이 쌓였습니다. 직접 마셔본 산모들이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 산후 회복이 빨라진 것 같다,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후기를 올리면서 소문은 수빈의 손이 닿지 않는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 와중에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부터 들여다보고 볼을 만지더니 부엌으로 직행했어요. 믹서기 옆에 쌓인 과일과 채소, 냉장고 안에 줄 맞추어 넣어둔 유리병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빈이 건넨 스무디 한 잔을 단숨에 비운 미나가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야, 이거 그냥 두기엔 아깝다. 진짜 팔아봐. 수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을 이었어요. 난임 겪으면서 만든 레시피라는 스토리까지 있잖아. 이미 효과 본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수빈은 싱크대에 기대선 채 고개를 돌려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수빈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무디 레시피가 50가지 넘게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임신 준비용, 입덧 완화용, 빈혈 개선용, 산후 회복용. 페이지마다 배합 비율을 고치고 다시 쓴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느 페이지는 파란 볼펜으로, 어느 페이지는 연필로, 또 어느 페이지는 검정 사인펜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필기구가 바뀔 때마다 계절이 달랐고 시술 회차가 달랐어요. 수빈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손끝으로 글씨를 후쳤습니다. 이 노트 한 권이
10년 가까운 기다림 그 자체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어느 날의 수빈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귀퉁이에 적혀 있는 흐릿한 연필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언젠가 이 레시피가 나 같은 사람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수빈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빈은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해볼게. 미나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고 수빈은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대며 웃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작업장이 필요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해 위생 기준을 갖춘 공간을 확보해야 했고 수빈과 미나는 산업단지 외곽의 소규모 식품 제조 작업장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세 곳을 둘러본 끝에 찾은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믹서기 여러 대를 놓고 냉장 설비를 갖추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식품 제조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첫 위생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배수 시설 기준이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은 날 수빈은 빈 작업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나가 옆에서 다시 하면 되라고 했습니다. 수빈의 입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시 하면 돼.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병원에서의 다시는 수빈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위로였지만 지금의 다시는 배수관을 고치고 서류를 다시 내면 되는 수빈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빈은 바닥에서 일어나 시공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보수를 마치고 재검사를 통과하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수빈은 빈 작업장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어디에 믹서기를 놓고 어디에 재료 선반을 세울지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허가가 나온 날 수빈은 계약서 위에 도장을 꾹 눌렀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삼신할매 스무디. 수빈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미나가 라벨 시안을 보면서 이름이 너무 센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지만 수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게 맞아. 삼실할매가 나한테 10년 걸려서 왔잖아. 미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수빈은 라벨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다림이 만든 한 잔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민혁이 작업장 세팅을 도왔어요. 퇴근 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비를 옮기고 선반을 벽에 고정했습니다. 수빈이 믹서기는 이쪽, 냉장고는 저쪽이라고 가리키면 민혁이 옮겼고 수빈이 위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어요. 마지막 선반까지 설치를 마친 민혁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제 다야? 하고 물었습니다. 수빈은 작업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믹서기 4대가 나란히 놓인 스테인리스 테이블, 재료가 들어갈 냉장고, 라벨과 병이 쌓인 선반. 됐어. 수빈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이 작업장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수빈아, 이게 진짜 사업이 돼? 아기는 없었습니다. 걱정이 앞선 것이었어요. 하지만 수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믹서기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추었어요. 민혁이 아차하는 얼굴로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이으려 했지만 수빈은 이미 돌아서서 재료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안이 한순간 차가워졌어요. 민혁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이 작업장 문을 열었을 때 민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포장 박스를 접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빈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혁이 접어놓은 박스 더미가 선반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수빈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풀렸어요. 미나의 온라인몰을 통해 첫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난임 커뮤니티에서 이미 이름이 돌고 있었기에 주문은 곧바로 들어왔어요. 첫 주 신개, 다음 주 120개. 수빈은 새벽에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아이가 다시 잠들면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믹서기를 돌리고 병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포장하는 과정을 혼자 반복했어요.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난임 3년 차인데 이 스무디 마시면서 위로받았어요. 입덧 때 유일하게 넘어가는 스무디예요. 한 달째 마시는데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수치도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효과를 체감한 후기들이 쌓이면서 주물량은 수빈의 두 손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믹서기 4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작업장에서 수빈은 새벽마다 구부린 허리를 한 번씩 펴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시댁 부엌에서 서던 새벽과 같은 시각이었지만 등을 짓누르는 무게는 없었습니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이 같은 피로 속에서도 수빈의 어깨를 조금 더 펴게 했습니다. 주문이 하루 200개를 넘긴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빈은 믹서기 4대를 동시에 돌리면서도 포장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작한 작업이 오후까지 이어졌고 냉장고에 넣어둔 재료가 점심 전에 바닥났어요. 미나가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선반 위에 쌓인 미발송 박스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이제 손으로는 안 돼. 공장 알아보자. 수빈은 믹서기 뚜껑을 닦으며 한참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나나를 직접 썰고 시금치를 손으로 다듬어 믹서기에 넣는 그 과정이 수빈에게는 레시피 그 자체였어요. 공장 라인 위에서 기계가 재료를 투입하는 장면을 떠올리자 손끝이 허전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이 손이 만져온 감각을 기계가 똑같이 옮길 수 있을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미나가 알아본 공장과 시험 생산 계약을 맺었어요. 2주 뒤 첫 납품분 10박스가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빈이 한 병을 열어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맛이 달랐습니다. 바나나 비율이 높아서 단맛이 앞섰고 시금치의 풀향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수빈이 믹서기 옆에 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 미나가 박스를 들여다보았어요. 수빈아, 이거 다 반품하면 이번 달 주문 전부 날아가. 납기 못 맞춘다고.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이 다르면 못 보내. 이 맛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미나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리지는 않았어요. 수빈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10박스 전량 반품 처리가 되었고 밀린 주문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수빈이 한 건 한 건 직접 보냈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수빈은 미나와 함께 직접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위생복을 입고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수빈의 시선은 원재료 보관실에 오래 머물렀어요. 냉장 온도, 과일의 산지, 포장재의 두께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공장장이 시험 생산 결과물을 한 잔 따라 건네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했을 때 수빈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비율이 아니면 맛이 달라요. 수빈은 가져온 노트를 펼쳐 배합 비율을 다시 설명했고 직접 계량컵을 들고 시연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메모를 하는 동안 수빈은 같은 과정을 3번 반복했어요. 레시피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10년의 새벽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빈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위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장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삼신할매 스무디는 전국 유통망에 올랐습니다. 그 즈음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난임 10년 스무디 한 잔으로 일어선 엄마.
기사에는 수빈의 사진과 함께 이수빈 대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혁이 그 신문을 사들고 작업장으로 왔습니다. 수빈 앞 테이블 위에 신문을 펼쳐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빈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눈이 그 자리에서 잠깐씩 멈추었어요. 시댁을 오가는 12년 동안 수빈의 이름이 제대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 야, 이거 민혁이 엄마. 그런데 신문 활자 위에 이수빈 대표라고 찍혀 있었어요. 수빈이 기사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민혁은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민혁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것은 기사가 나간 지 이틀 뒤였습니다. 수빈이 카메라 앞 의자에 앉았어요. 조명이 얼굴을 비추었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수빈이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시술에 실패할 때마다 이번에도 안 됐어 하는 한숨을 들을 때요. 위로가 아니라 한숨이 돌아올 때 그게 제일 무너지더라고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10년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 레시피도 없었을 거예요. 그 무렵 오순자의 하루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간이 맞지 않았어요. 된장을 더 넣으면 짜고 물을 더 부으면 싱거웠습니다. 수빈이 있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간이었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마트 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옆자리 할머니가 손자 동영상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오순자는 잘 컸네 하고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오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던 손이 멈추었어요. 화면 안에 수빈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 의자에 앉아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수빈이 한숨이 돌아올 때 제일 무너졌다고 말하는 순간 오순자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굳었습니다. 화면 속 수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소파 쿠션 위에 내려놓았어요. 방송이 끝나고 광고가 나오고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오순자는 리모컨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소파 쿠션의 실밥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오순자는 수방으로 들어가 서랍 안쪽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민혁의 어릴 적 사진이 시간순으로 꽂혀 있었어요. 첫 돌 때 수박을 손에 쥐고 웃고 있는 민혁, 유치원 입학식에서 가방끈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민혁. 오순자는 아기였던 민혁의 사진 앞에서 한참 손가락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오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빈이 마지막으로 담가놓고 간 깍두기가 떨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 뒤로 마트에서 반찬을 사다 먹어보았지만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데 그 뭔가가 뭔지 오순자는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냉장고 문을 닫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빈이 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고무 장갑을 낀 손이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선반에 올리던 모습. 오순자는 그 등에 대고 한 번도 수고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며칠 뒤 오순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냉장 코너 앞에서 발이 멈추었어요. 삼신할매 스무디가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고 옆에 붙은 홍보물에 수빈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순자가 병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기다림이 만든 한 잔이라는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카트에 넣으려다가 다시 진열대에 내려놓았어요. 빈손으로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계산대를 향해 걸으면서 2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지영이가 수빈에게 연락을 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올케, 저 좀 만날 수 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영이가 커피잔을 감싸준 채 말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못됐어요. 집착해서 안 되는 거라고 한 거, 진심으로 미안해요. 수빈이 지영이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말 대신 가방에서 스무디 한 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영이가 2손으로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민혁이 오순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먹고 있다. 짧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끊으려는데 오순자가 불쑥 말했어요. 미녀가. 네, 잘 지내냐 너희는? 네, 잘 지내요. 그래, 잘 지내라. 오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수화기를 한참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빈의 손이 떠올랐어요. 주사 자국이 줄줄이 남은 팔뚝, 명절 새벽마다 칼을 쥐고 움직이던 손. 그 손에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순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내려놓고 온 스무디 병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기다림이 만든 한 잔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자는 눈을 뜬 채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오순자는 다시 마트 냉장 코너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병을 집어들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장바구니 맨 아래에 넣고 계산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혼자 사는 냉장고인데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앞에 두부를 세워 가렸어요. 그날 저녁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을 때 오순자의 입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맛이 있었어요. 마트 반찬을 먹을 때마다 내려놓던 숟가락이 이 한 모금에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라벨에 기다림이 만든 한 잔이라는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 아래 작게 적힌 이수빈이라는 이름 석자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삼신할매 스무디 팝업 스토어 소식은 지영이를 통해 들었어요. 엄마, 올케가 이번 주말에 팝업 스토어 열어. 가볼 거야? 오순자가 내가 왜 거길 가라고 받아쳤고, 지영이는 그냥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외출복을 꺼내 들다가 다시 걸었고 다시 꺼냈습니다. 금요일 밤 내내 옷이 의자 등받이에 걸린 채로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건물 앞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난임 커뮤니티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 방송을 보고 온 사람, 온라인에서 꾸준히 주문하던 단골까지. 수빈이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 가까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줄을 한번 훑어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줄 중간쯤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올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모습. 어깨 너비 서 있는 방식, 손을 쥐는 모양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12년을 같은 부엌에서 지시를 받으며 마주했던 사람의 몸짓은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는 법이었죠. 가게 안에서 수빈이 믹서기를 세팅하고 시음 컵을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고 민혁은 밖으로 나가 줄 선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었어요. 수빈이 유리창 너머로 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중간쯤에서 멈추었어요. 모자챙 아래로 보이는 턱선, 코트깃을 세운 어깨,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자세. 수빈의 손이 믹서기 뚜껑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수빈이 옆에 있던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안으로 모셔와요. 번호표 앞으로 해드리고. 미나가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은 이미 다시 믹서기 앞으로 손을 뻗고 있었어요. 미나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순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볼이 차갑게 빨개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바깥에 서 있었던 탓이었죠. 두 눈이 어딘가 젖어 있었어요. 가게 안은 바빴습니다. 믹서기가 돌아가고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미나가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빈과 오순자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만큼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순자가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스무디 병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라벨에 기다림이 만든 한 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2번이나 보았던 그 글자였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한번 천천히 쓸었어요. 그리고 병을 가슴 쪽으로 당겨 쥐었습니다. 오순자가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지퍼 이빨 위를 미끄러졌고 2번째 시도에서도 열리지 않았어요.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서비스예요. 오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됐어. 내가 살게.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오순자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수빈이 진열대에서 스무디 3병을 골랐습니다. 종이 봉투에 정갈하게 넣고 입구를 가지런히 접었어요.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순자가 그 봉투를 받아들며 입을 열었어요. 수빈아.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12년 동안 야나, 너로 불리던 호칭이 달라진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벌어졌다가 다물렸고, 다시 벌어졌다가 소리 없이 닫혔어요. 12년치 말들이 목 어딘가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먼저 말했어요. 추우셨죠? 따뜻한 거 드릴게요, 어머니. 수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순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돌아섰어요. 가게 문을 나서는 오순자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았습니다. 코끝이 시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걸어갔어요. 가게 안에서 수빈이 앞치마 끝으로 손을 한번 닿고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가게에서 자기 레시피로 서 있는 수빈이었습니다. 믹서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가게 안에 익숙한 윙 소리가 울렸어요. 수빈은 과일을 썰면서 유리문 너머 골목 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순자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수빈은 시선을 거두고 칼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팝업 스토어가 문을 닫은 뒤에도 수빈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린 주문을 정리하고 다음날 재료를 확인하고 포장재 재고를 세는 동안 자정이 넘었어요. 미나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전화기를 든 순간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출판사였어요. 다음 날 오전에 걸려온 전화 속 편집자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이수빈 대표님, 스무디 레시피 책을 내보시겠어요? 대표님 이야기와 레시피를 함께 엮으면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수빈은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어요. 노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표지는 바랬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결혼 3년 차, 첫 시험관 시술이 실패한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수빈은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장씩 넘겼어요. 파란 볼펜으로 쓴 페이지, 연필로 쓴 페이지, 검정 사인펜으로 고쳐 쓴 페이지. 필기구가 바뀔 때마다 계절이 달랐고 실패한 회차가 달랐고 수빈의 손 힘이 달랐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책이 나온 것은 석 달 뒤였습니다. 표지에 이수빈의 삼신할매 스무디라는 제목이 찍혔어요. 이름 석자가 책 표지 위에 올라간 것을 본 순간 수빈은 서점 택배 상자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인회는 시내 대형 서점에서 열렸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대부분 여자였고 그 중에는 배가 부른 사람도 눈이 부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여성이 책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도 난임 5년 차예요. 이 책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수빈이 표지 안쪽에 사인을 하고 책을 돌려주며 그 손을 잠깐 꼭 쥐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손의 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빈은 알고 있었어요. 기다림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같은 무게를 견뎌본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 사인회를 마치고 서점을 나서다가 진열창 앞에서 발이 멈추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자기 책이 꽂혀 있었어요. 수빈은 진열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오던 26살의 수빈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것이었어요. 새벽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수빈도 병원 복도에서 음성 판정을 듣고 고개를 떨구던 수빈도 앞치마 주머니에 3만 원짜리가 찔러 넣어지던 그날의 수빈도. 수빈은 진열창에서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어요. 서점 밖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 안쪽은 따뜻했습니다. 그 무렵 팝업 스토어에 오순자가 왔을 때였어요. 늘 하던 대로 스무디 2병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 옆에 하얀 봉투 하나를 함께 내려놓았어요. 수빈이 봉투를 보았습니다. 오순자가 짧게 말했어요. 장사 미천 보태라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빈이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손에 든 무게만으로 10,000원짜리 몇 장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오순자가 가게 문을 나서고 나서야 수빈은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예전에 3만 원이 들어오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그 뒤로도 오순자는 매주 왔습니다. 봉투 이야기는 두 사람 다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오순자는 병을 고르고 계산하고 갔고 가끔 날이 추워졌네 같은 말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물었어요. 대표님, 저 할머니 매주 오시죠? 수빈이 믹서기를 닦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단골이야.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삼신할매 스무디는 전국 유통망을 갖추었습니다. 온라인몰뿐 아니라 마트 냉장 코너에도 수빈의 스무디가 놓였어요. 어느 저녁장을 보러 들른 마트에서 수빈은 냉장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기 제품이 다른 음료들 사이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라벨에 적힌 기다림이 만든 한 잔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글자를 처음 적었을 때는 작업장 테이블 위에서 라벨지에 출력하던 때였는데 지금은 전국 마트 냉장고 안에 꽂혀 있었어요. 수빈은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제자리에 내려놓고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민혁이 퇴근 후 작업장 정리를 돕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포장 테이프를 엉뚱한 방향으로 붙이고 라벨을 빗돌게 붙였지만 이제는 손이 능숙해져 수빈보다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 민혁의 손놀림을 보며 많이 늘었네라고 했어요. 민혁이 라벨을 붙이며 오래 했잖아라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정리하는 동안 작업장 안은 조용했어요. 믹서기도 꺼져 있고 전화도 울리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용함이었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작업장 형광등이 퍼런 빛을 내며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12년 전과 같은 시각, 같은 형광등, 같은 부엌이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날아오는 목소리는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만 작업장 안을 채웠어요. 수빈은 컵에 스무디를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신할매 스무디. 새벽 골목으로 번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수빈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어요. 누군가 메어준 끈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이 스스로 매는 끈이었어요. 명절마다 새벽 부엌에 가장 먼저 섰던 사람, 10번의 실패 뒤에도 믹서기 앞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수빈은 결국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 아래 다시 섰습니다. 해주는 건 당연하고 못하면 부족한 사람, 주변에 한 분쯤 떠오르시지 않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 한마디 건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